1967년 겨울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 자리한 성모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그 섬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25명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7년이 흘러 1994년 당시 고아원의 야간 경비원이었던 박철수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 있다. 그의 고백은 제주도 전체를 뒤흔들었고 2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탐욕과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모 고아원은 1960년대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가난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은 김신부라는 독일계 선교사였는데 그는 제주도에 온 지 15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김신부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성직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당시 28세로 고아원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며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 토박이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고아원을 알고 있었고 김신부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고아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아이들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잠들기 전에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것이 당연한데 이곳 아이들은 해가 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이상한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새벽 시간에 들리는 차량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신음소리들. 박철수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들의 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0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세어본 아이들의 수는 항상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75명, 어떤 날은 82명, 그리고 어떤 날은 78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을 다시 세어봐도 숫자는 계속 달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김신부나 수녀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존재였습니다. 고아원 건물 아래에는 넓은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곳은 항상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김신부는 그곳을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창고치고는 너무 많은 전기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이상한 냄새는 박철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경비원일 뿐이었고 자신의 의심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67년 12월에 들어서면서 고아원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김신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을 했고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신부는 그들이 입양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입양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목격하게 될 일이 평생 그를 괴롭힐 악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묻혀진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1967년 12월 23일 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고아원 건물을 흔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평소와 같이 고아원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오후 11시경 검은색 트럭 2대가 고아원 뒷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트럭이 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박철수가 다가가려는 순간 김신부가 나타나서 그를 막았습니다. 김신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오늘 밤은 특별한 일이 있으니 순찰을 일찍 마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철수는 의아했지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이 고아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아이들을 하나씩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총 25명의 아이들이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박철수가 알고 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8살 된 영희, 10살 된 철이, 그리고 가장 어린 5살 된 순이까지. 트럭들이 떠난 후 김신부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아원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기름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재가 시작되자 김신부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연기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철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25명의 아이들이 트럭에 실려 나갔는데 이제 그들이 화재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조사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신부는 불길이 너무 거세서 시신들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철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김신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성직자였고 자신은 단순한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그리고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철수는 김신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25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데려갔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본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었고 그 기억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27년 동안 그는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지금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 전체가 성모고아원의 화재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지역 신문인 제주신문은 한 면의 대서특필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성모고아원 화재로 25명 사망, 시신 발견되지 않아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김신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딘가로 끌려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신부가 준 돈은 그의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침묵의 족쇄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경찰서장이었던 이정호는 김 신부와 오래된 친분이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15년 동안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역 유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군수, 교육감, 심지어 도지사까지도 김 신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 신부를 의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화재 원인은 정의 누전으로 추정되며 25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화재의 강도가 너무 세서 시신들이 완전히 소각되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설명이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묻혀버렸고 아무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트럭에 실려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 김 신부가 기름을 뿌리는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거짓 화재. 며칠 후 박철수는 고아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김 신부는 화재로 인해 고아원을 재건해야 하므로 당분간 경비원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자신이 그날 밤에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멀리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박철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작은 섬이었고 김 신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박철수가 어디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김 신부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박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25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가끔씩 제주도 소식을 들으려고 했지만 성모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진실이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험 말입니다. 박철수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철수는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중소기업의 경비원으로 취직했고 딸 미영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박철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악몽을 꾸었습니다. 트럭에 실려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꿈이었습니다. 1975년 박철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동양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김 신부가 갑자기 독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떠나기 전에 성모 고아원의 모든 기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원 기록, 입양 기록, 그리고 운영 관련 모든 서류들이 사라졌습니다. 박철수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김 신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철수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78년 박철수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종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불법으로 아동 노동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아이들 중 일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모두 고아원 출신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휴가를 내고 부산에 가서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송된 후였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며칠 동안 부산에 머물며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박철수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공장의 사장이 1960년대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 신부와 알고 지냈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서울로 돌아와서 더 많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1960년대 신문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모 고아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화재나 사고로 인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며 마지막에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고아원들은 모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곳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누군가가 고아원 아이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동 노동인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인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철수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사건의 생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증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아이들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박철수와 마찬가지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돈을 받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철수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고 그들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985년 박철수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1960년대에 제주도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 형사였습니다. 강 형사는 당시 성모 고아원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강 형사는 박철수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은 한적한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 형사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형사는 당시 성모 고아원 사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 화재 현장의 이상한 점들, 그리고 김 신부의 행동 등 모든 것이 수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 형사가 들려준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서울로 전근을 와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성모 고아원 사건과 연관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가 자신이 제주도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의 나이와 특징이 성모 고아원에서 사라진 아이 중 하나와 일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그 아이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며칠 후 그 아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장 사장은 그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지만 강 형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강 형사는 상부로부터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수는 강 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강 형사에게 자신이 그날 밤 목격한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 형사는 박철수의 증언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핵심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의 경찰 인맥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고아원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수십 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라진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강 형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더 끔찍한 경우에는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고아원 아이들이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철수와 강 형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생존한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뭔가 이상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수와 강 형사가 마주한 것이 바로 그런 진실이었습니다. 1988년 박철수와 강 형사의 조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성모 고아원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당시 김신부와 함께 일했던 최수녀였습니다. 최수녀는 1970년대 초 수녀복을 벗고 일반인이 되어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수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수녀는 부산의 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0년간의 세월과 고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최수녀는 박철수와 강 형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그날 밤 목격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자 최수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수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정말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신부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는 그것을 입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수녀는 곧 그것이 입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양되었다고 한 아이들에 대한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고 입양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김 신부가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아이들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수녀는 김 신부에게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김 신부는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그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수녀는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7년 12월 23일 밤에 대해서도 최수녀는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김 신부는 그녀에게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아이들을 트럭으로 운반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최수녀는 그날 밤 아이들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김 신부에게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물어봤지만 김 신부는 새로운 보호시설로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화재를 보고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수녀는 그 사건 이후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25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침묵과 협조가 그 끔찍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녀복을 벗고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수녀의 증언을 통해 박철수와 강 형사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김 신부는 그 조직의 한국 지부 책임자였고 전국의 여러 고아원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0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었고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묻혀있던 많은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와 강 형사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성모 고아원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일부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이런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해왔고 마침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씩 그날 밤 사라진 25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더 용기를 냈다면, 더 일찍 진실을 말했다면 다른 아이들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3년 박철수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 이후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고 고아원 관련 사건들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즉시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조사팀은 박철수의 증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박철수의 증언은 그들의 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사팀은 박철수, 강 형사, 그리고 최수녀의 증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최소 500명 이상의 고아원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공장이나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불법 입양의 형태로 해외로 보내졌고 일부는 국내의 불법 시설에서 착취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들이 정부에 묵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고아원 아이들은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철수는 마침내 자신의 증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밤 목격한 것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가장 원했던 것은 사회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사라진 25명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 일부라도 살아있다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27년 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철수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너무 무겁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처럼 27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던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994년 가을, 박철수는 병원에서 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몇 개월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긴 고통이 끝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딸 미영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미영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둔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지금까지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고백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계기로 성모 고아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철수의 증언을 들은 한 남성이 자신이 그날 밤 사라진 아이 중 하나라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이었고 당시 10살이었습니다. 그는 트럭에 실려 나간 후 부산의 한 공장에서 10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이의 증언은 박철수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트럭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있었지만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트럭이 부산으로 향하는 것을 기억했고 그곳에서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이의 증언을 통해 다른 생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총 7명의 생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장이나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해외로 팔려나가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8명의 아이들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박철수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을 찾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박철수는 생존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더 용기를 냈다면, 더 일찍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의 고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박철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철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철수는 1995년 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제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갈 수 있다였습니다. 그는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박철수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모 고아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희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보여줍니다. 박철수는 27년 동안 침묵했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말하지 못하는 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박철수처럼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철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18명의 아이들이 있고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험이 있나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이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지 모릅니다.